이제 수업 시작하실까요, 강사님? 네, 그럼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소개, 제가 하는 것보다 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게 훨씬 리얼할 것 같아요. 한번 소개 네, 부탁드리고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저기서 북에서 온 홍강철입니다. 저기 백두산 밑에서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백두산 바람에 맞으면서 자랐고요. 그래서 좀 성격도 좀 급합니다. 그래도 이게 어, 남한에 와서 성격 많이 죽였고요. 이게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애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세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세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더 좋은 세상을 우리 애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홍강철입니다. 그리고 현재 뭐 통일중매군이라는 그런 그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왈가왈부 그리고 새가 날아든다, 소리 소리 이런 유튜브 방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강철 TV라는 제 개인 그 유튜버도 있고요. 제가 2013년 그 6월 20일에 저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정말 넘을 때 생각이 많았죠. 40년 살아온 땅이었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와야 한다니까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온 밤 그 강가에 앉아서 생각했죠. 가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내 한 결심이 옳았는지 내 선택이 옳았는지를 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쨌든 오기로 이게 그지 오게 됐죠. 할 수 없어서 별 수 없어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이 남한에 와서 이렇게 제가 북한에서 산 40년보다도 훨씬 그 더 많은 이런 그 일들을 겪었습니다. 뭐 남한에 와서 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간첩으로 조작돼 가지고 서울구치소에도 제가 6개월 동안 구금돼 있어 봤고요. 결국 뭐 1심에서 무죄, 2014년 9월 5일에 1심에서 무죄 받고 2심에서 2016년 2월 19일입니다. 그날은 2심에서도 무죄 받고 작년 12월 24일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뭐 오랫동안 정말 그 고생을 좀 했죠. 좀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 남한에 와서 그동안 그 많은 분들을 만났으니까 그분들 도움들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 도움들 많이 받다 나니까 그래도 그 정말 이렇게 나쁜 길이 안 들어섰죠. 그래서 제가 저기서 올 때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 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 사회에서 40년 동안 살았고 그리고 또 이 남한에 와서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지금 그 8년째죠. 예, 8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8년 동안 살면서 우리 집사람 만나서 뭐 결혼도 다시 했고요, 여기서. 그리고 딸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집도 마련했고요. 그래서 뭐 그동안 어쨌든 남한에 와서 뭐 8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 오늘 그래서 제목을 제가 사회주의부터 자본주의까지라는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 2014년 그 뭐야 2014년 9월 5일 날 제가 그 서울구치소에서 1심에서 무죄 받고 나왔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처음에 여기 와서 남한에 와서 어디 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 변호사님들이 다행히 그래도 그 서울구치소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그게 지금 그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에 그 자리를 마련해줘서 제가 머물 곳을 마련해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 천주교 또 세례도 받았고요. 베네딕토라고. 근데 우리 신부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는 혼자 살았으니까 정말 그 북에 두고 온 가족들도 많았고 그때 당시엔 또 간첩으로 몰려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참 힘들었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술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우리 그 신부님 때문에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됐죠. 신부님이 그래도 늘 저를 생각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들만 했었습니다.
그 신부님들 몇 분 계셨거든요. 그 신부님이 저 명동성당 부주임 신부 하셨는데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들 도움으로 해서 제가 많이 그 정신적으로도 그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후에 우리 그 변호사님들 도움도 많이 받았죠. 제가 여기 와서 그 낙동강변 2인조 강간살인 사건이라는 그런 그 재심 사건도 함께 했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라고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그 박준영 변호사님하고 함께 그걸 했습니다. 그 재심 사건 도왔죠. 그래 그 낙동강변 2조 강간 살인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변호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그 다 무죄를 다 받았고요. 재심 결정돼서 무죄 다 받았습니다. 최근에 2월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일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뭐 남한에 와서 그 몇 년 안 됐지만 그동안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다 이자처럼 이렇게 그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정말 살인범으로 조작되고 그리고 또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라는 거는 출소자들 쉼터입니다. 거기가. 그러다 나니까 그런 분들을 만났고 그리고 또 제일 처음에 와서 만난 이 남한 사람은 국정원 직원들이었고 검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간첩으로 조작됐고 그리고 또 남한사회에 나와서도 또 이 출소자분들 만나고 또 이 살인범으로 조작된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다 나니까 제가 이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제가 많이 깊습니다. 그래 제가 어떤 때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그 경찰하고 조그만 이렇게 다툼이 생겨도 제가 성격이 탁 터지더라고요. 저리 쌍말 나가고 막 이러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제가 그랬었죠. 그런데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버릇이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 공권력에 대한 이런 불신은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남한 사회에 나와서 그 8년 살고 북한 사회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제가 어쨌든 제가 살아온 북한 이야기 40년 살아온 게 아무래도 할 이야기가 더 많겠죠. 그리고 40년 살아온 이야기 중에 정말 제가 이 남한에 와서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제가 이 남한에 와서 겪었거든요. 결국은 그러다 나니까 자꾸 이렇게 대비해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또 40년 동안 북에서 살면서 또 북한 또 이게 북한에 사는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받은 교육이 다르고 살아온 세상이 다르고 하니까 자꾸 대비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동안에도 대비해 보면서도 제가 어느 순간에는 아 내가 이게 북한 편에 서서 이야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나쁜 건 나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이렇게 북한 사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너무 그 잘못된 왜곡된 선전이 너무 이 남한에 와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곡된 선전이 너무 이렇게 묻혀 있다 나니까 올바른 북한을 바라보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올바른 북한을 바라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바른 북소리라고 합니다. 바른 북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통일중매군이라는 그 단체도 이렇게 남과 북이 통일을 중매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자 이런 생각에 통일중매군이라는 이런 단체도 만들게 됐고 거기 대표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남과 북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북한에서 살아온 이야기 그 이야기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1973년 7월 5일에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리모기계 공장이라는 이런 기계 공장에서 노동을 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의약품관리소라는 데서 부기지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원래 무산 제재공장 그 부기지도원이었거든요. 제재공장이라는 건 그 목재 가공하는 공장입니다. 그 제재공장에서 부기지도를 하셨는데 저를 낳고 그 의약품관리소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재공장이 너무 멀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의약품관리소로 가셨고 거기서 저를 키우셨죠. 어머니네 직장에서 우리 제가 다니던 타가소
유치원까지는 50m도 안 됩니다. 그 북에서는 산전산유 휴가라는 걸 주거든요. 산전산유 휴가라는 걸 주는데, 제가 태어날 때는 산전산유 휴가 기간이 77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6년도에 바뀌게 되죠. 산전 60일, 산후 90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2011년도에 산전 60일, 산후 90일 그냥 하다가 2015년에 산전 60일, 산후 180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북쪽 사회도 이렇게 그 여성들이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 사회에서 이렇게 산전산유 휴가도 누리고, 그 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그 해산한 여성들에 대한 이런 그 우대 정책도 펼치죠. 그래서 2015년에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60일, 180일로 쫙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젖먹이 때는 2시간에 한 번씩 그 10개월까지인가 9개월까지인가는 2시간에 한 번씩 어머니들이 의무적으로 타가소에 가서 젖 먹이게 합니다. 20-30분 동안 젖 먹이게 하고 애기들하고도 같이 놀게 하고요. 이렇게 북쪽에는 다양한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3명부터는 하루 노동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6시간을 일해도 8시간을 일한 노동자와 똑같은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생활비 같은 경우에 우리 남한에 제가 와보니까 또 대비하게 되죠. 자꾸 이런 단어요. 남한에 와보니까 여성들 그 생활비하고 남성들 생활비가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북한에서 생활비는 제가 노동지도를 했거든요. 군대에서 제대돼서는. 근데 제가 그래서 잘 아는 겁니다. 생활비는 군속연한, 기술기능급수 여기에 따라서 생활비는 그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노동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땐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옛 소련이죠. 예, 소련에 가서 노동도 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왜 소련에 보내는지 아십니까? 소련은 시베리아는 그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베서 소련의 길주 팔프 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요. 그 팔프 원목은 나무거든요. 팔프 재료는. 그러니까 그 팔프를 빼내야 이제 종이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북한에 있는 나무를 자꾸 베쓰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벌목을 해서 그 나무를 길주로 들여옵니다. 길주 팔프 공장에. 길주에서 펄프를 만들어 가지고 종이도 생산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련에 가서 벌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련과 벌목을 하게 되면 북한만 들여오는 게 아니고 소련에도 주죠. 러시아에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면 이렇게 돈을 그 생활비를 위하로 주거든요. 생활비 위하로 주니까 가서 또 벌면 그 가정생활도 많이 피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조선마다 그 외국에 노동하러 가겠다고 하죠.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55살에, 우리 어머니가 2005년도에 일 그만뒀거든요. 북에서는 연로보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한으로 말하면 정년퇴직이나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48년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2005년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우리 어머니 의약품관리소에서 계속 같이 일하자고 해서 같이 일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제대되어 보니까 어머니 그냥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욕했죠. 어머니 자꾸 일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어머니 일 그만둬야 젊은 사람들이 또 부기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다음날 가서 연료보장 수속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열받아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우리 어머니가 연료보장 받고 중국에 가셨죠. 중국에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중국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갈 땐 국경 통행증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걸 발급받아가지고 갔는데 가서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중국에 법륜공이라는 거 있습니다. 수련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화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법륜공이라는 건 중국의 공산당에서도 탄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법륜공 수련에 빠져나가니까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어머니가.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또 당원이었거든요. 노동당원이었으니까 그 군당에 우리 당연히 조직비서가 처벌받은 겁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는 그 이게 여기 육사죠. 네, 육사 같은 강건종합공관학교 졸업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제대대 와서도 한북도당학교를 제가 졸업 나왔습니다. 한북도당학교에 가서 경제관리를 배웠는데 그렇게 나왔으면 뭐 나만 말하면 갖출 수 있는 스펙은 다 갖췄던 거죠. 그런데도 제가 간부로 등용도 못 됐습니다. 간부로 등용 못 되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그 사회 제도에 대한 이런 불만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럴 바에는 돈이라도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법이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일들에 제가 손을 냈거든요. 제가 또 국경경비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또 국경에 이 친구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국경을 통해서 중국하고 손잡고 이렇게 뭐 사람들도 넘겨보내주고, 그리고 또 탈북자들이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그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습니까? 그 생활비도 받아주고 이랬던 겁니다. 근데 그게 북한법에는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좀 북한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그게 걸려들어서 체포영장이 떨어져서 제가 남한으로 오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어머니는 그러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학교 다닐 때는 공부는 잘했습니다. 학생회 늘 여기 남한으로 말하면 학생회장이죠. 예, 그런 걸 늘 했었고요. 늘 최여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1등부터 이제 쫙 이렇게 평가를 안 합니다. 우리는 최우등, 그러니까 최우등은 8점 이상부터 10점까지, 뭐 그러니까 9점까지 우등, 그다음 그 이상은 최우등, 이렇게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늘 최우등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 11년제 의무교육을 할 때거든요. 네. 의무교육을 할 때고, 그런데 제가 학교 입학할 때는 우리 글도 모르고 입학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과보호를 했죠.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유치원 높은 반 때부터 우리 글을 배우는데 저는 유치원을 별반 다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이렇게 과보호를 하다 나니까 유치원에 가면 뭐 선생들한테 욕 먹는다, 뭐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매 맞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면 싸우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체질이 약했습니다. 체질이 약해가지고 걸핏하면 넘어지고 했거든요. 넘어져 무릎 다치고 이랬죠. 할머니가, 제가 유치원 가는 날에는 할머니가 늘 유치원 마당에 와서 붙어 살았습니다. 제가 어찌는가 해서. 그러다 할머니 그 과보 속에 떠나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했죠. 그러다 나니까 우리 글도 모르게 갔고요, 학교에. 인민학교에 입학했는데 우리 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니까 그 친구들이 시험을 치는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 글을 쓰는데 저는 못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엔 우리 글은 인사배우겠더라고요. 또 배우기 시작하니까. 우리 할머니 리로는 그랬죠. 배울 때 되면 다 배운다. 그래서 우리 글 모르고 산수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세상에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배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런, 제가 제일 먼저 우리 글 배우고 읽은 책이 해군당검이라는 그 러시아 소설이었습니다. 단편 소설이었는데 해군당검이라는 그런 책을 읽었고요. 그거는 국민전쟁 시기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 책을 읽었고, 그 책 읽은 다음에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3부작으로 된, 듀마가 썼나요? 예, 그 책을 제가 읽었죠. 3부작으로 된 거였습니다. 소설이 이렇게 두꺼운 건데. 그 책을 읽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영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글도 모르던 게 완전히 몇 달 새에 글 떼고 저런다고. 제가 뭐 에드몽 당티스가 어쩌고 빌포로가 어쩌고 막 이러면 정말 기뻐하셨죠. 할머니 기뻐하는 거 보고 저는 계속 공부도 했고, 아마 그러다 나니까 이렇게 제가 그 공부도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도 이렇게 했고요. 그 누구나 꿈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꿈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꿈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제가 어렸을 때는 꿈이 원래 그 비행사였습니다. 비행사였다가 그 다음에 역사교원으로 바꾸게 됐죠. 고등중학교 올라와서는. 예, 역사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딸이 옆에 또 이렇게 예, 역사 배우게 되면서 역사교원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중학교 한 2학년, 한 85년쯤 됐습니다. 그때 그 광주 봉기에 대한, 우린 광주 민중항쟁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네.
광주 민중 항쟁에 대한 그런 그 다큐멘터리 그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는 기록 영화라고 말하는데 그거 보면서 제 꿈이 이 군인으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86년도 6월 항쟁 때 87년도인가요? 87년도 6월 항쟁 때 그때 제가 꿈이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그때 제가 병의 천리길이라는 병의 천리길 답사 행군으로 제가 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북한 뉴스에서 우리 남한 대학생들이 시위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보니까 대학생들이 정말 그 체류탄 연기 마시면서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민주화 외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백골단이 그 이런 흰 헬멧 쓰고 곤봉 들고 막 패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아 저거 내가 군인이 돼서 그 백골단 몽땅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꿈이 군인으로. 그렇게 하고 정말 근데 우리는 그 직업 군인이 되자게 되면 남한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장 가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곧장 그 육사로 가죠. 근데 우리는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그다음 고등물리 전문학교라는 게 2년제 있거든요. 그 고등물리 전문학교를 갑니다. 그 고등물리 전문학교에서 현대 과학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군사지식도 배웁니다. 거기서 군사학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게 전술, 대렬, 체육, 사격 이거 배워줍니다. 거기서 그렇게 고등물리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군대에 가서 병사 생활을 무조건 3년, 2년 내지 3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사 생활 거치지 못한 사람은 저 병사들이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병사 생활을 거치는 동안에 이 친구가 이렇게 그 직업 군사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지휘관들이. 그래서 지휘관들이 보증을 서고 추천을 해야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육사로 가는 겁니다. 남한으로 말하면. 그렇게 우리 강건종합 군관학교 2년 이렇게 해서 갔죠, 제가.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렇게 저기를 갑니다. 국경경비대로 갔습니다, 제가. 근데 국경경비대에 갔을 때 제가 그 당시가 이 고난행군을 할 때거든요. 국경경비대 가서 6년 있었는데 그동안에 참 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동안에도. 그런데 이 고난행군 할 때 인민들이 굶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경경비대는 국경을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밀수도 맞고 밀수보장 맞고 예? 국경 지키라고 있는데 그 인민들이 굶는 거 보고는 제가 이렇게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민들 우리 주둔 지역 인민들 밀수하는 것도 눈 감아주고 했습니다. 그래 비판도 받긴 했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지휘관들이 부대 지휘관들 자체가 그때 당시는 많이 눈을 감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인민들이 살아야 되겠는데 농사는 안 되고 그러다 나니까 북은 또 식량 공급해서 사는 국가가 아닙니까? 그러다 나니까 그 인민들이 뭐 굶게 되고 이렇죠. 그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는 비판을 크게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제가 제 개인 자료를 볼 기회가 있었죠. 우리 남한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북한에는 개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네, 우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을 했었고 하는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무슨이었습니다. 해방 전에는. 그런데 우리 큰아버지 중에 제일 나이 많은 분이죠. 예, 그분이 전쟁 때 서북 청년단에 가담해가지고 이렇게 당원들도 암살하고 간부들 암살하고 이러고 돌아다녔던 겁니다. 인민들 재산도 약탈하고 그리고 뭐 관공서에 불 지르고 이름이 다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문건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큰 간부는 못 하겠구나 군대에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 되겠다고 제기를 했었죠. 제대 되겠다고 제기를 했는데 제대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대가 사건 사고가 많은 소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있는 동안에는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 안 일어나니까 그 사건 사고 일어나니까 부대 지휘관들이 그러는 거죠. 그거는 군사 지휘관이 주먹이 세서 안 일어나는 겁니다. 대원들 통제 잘하고 때린다는 게 그 문제가 아니고 주먹이 세다는 게 소대 대원들 딱 틀어지는 거죠. 그걸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대 대원들에 대한 조직 관리
잘하니까 이렇게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대 지휘관들이 저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제대가 못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다 나니까 그다음에 야 이거 내가 저 밀수보장 한번 하면 크게 밀수보장 한번 해주게 되면 놔주겠나? 밀수보장도 제가 했었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 당책벌도 받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러다 그다음 결국은 마지막에 제대되긴 했는데 그래 제대된 다음에 배치된 게 무산 건재공장에 배치받았죠. 우리는 제대되게 되면 자급 이상들은 간부로 배치하는데 윗급들은 그 6개월 동안 저 혁명가 기간을 교체됩니다. 6개월 동안 노동 현장에 배치돼 가서 그 노동을 통해서 나를 검증 다시 받는 거죠. 사회에서 간부로 일할 수 있나 이런 검증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그래 그 건재공장에 배치받아 갔는데 그것도 우리는 간부부에서 배치를 하거든요. 간부부에서 배치를 하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로 가겠나.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당원들은 그럽니다. 배치해 주는 대로 당이 부르는 대로 가겠습니다. 당이 보내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에서 동문회 어느 공장에 가서 이렇게 배치를 하죠. 그렇게 해서 배치를 받아갔습니다. 제가 건재공장이라는 건 이게 남한으로 말하면 시멘트 생산하는 공장이거든요. 시멘트를 생산하고 블로크 이런 기와 이런 부재료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그 6개월 동안 노동하고 그다음에 도당학교 옛날에는 공산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도당학교라고 부르죠. 이 도당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도당학교에 가서 6개월 동안 재교육을 받았죠. 경제관리에 대한 그 재교육을 받고 공장에 다시 배치받아 와서 뭐 후방지도원도 하고 노동지도원도 하고 돌격대 대상도 하고 이렇습니다. 실험실장도 하고 그래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는 과정에 그 제가 말하는 간부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높은 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초급지휘성은 다 한 거죠. 초급 간부는 낮은 간부는 한 겁니다. 그러다 그다음에 노동지도는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남한으로 오게 됐죠. 저는 원래 남한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한에 올 생각은 없었고요. 저 미국이나 영국 이런 그런 데로 캐나다 이런 나라로 가서 했었죠. 제가 북에 있으면서 이 남한 분들하고 이 탈북자들하고 전화 연결을 많이 가졌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 남한에서 이 탈북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것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남한 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탈북자들은 그 자기 몸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등국민 취급받는다. 그리고 탈북자에 대한 이런 시선이 곱지 않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남한으로 올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넘어올 때, 그러니까 탈북을 결심했을 때죠. 탈북을 결심했는데 제 북에 딸 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에 있는 딸들을 이렇게 놔두고 오자니까 속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근데 딸들을 데리고 가자니까 또 이렇게 가다가 길이 어떻게 되겠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또 체포되면 북송되니까. 그래서 딸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딸들이 살 수 있는 이 생활비를 마련해주고 제가 떠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간첩이라고 신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탈북자인데 그 탈북자가 그 사람이 저한테 부탁을 했죠. 정진에 있는 사람 둘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 이랬던 겁니다, 저한테. 이민패로 3만 원 주겠다고. 근데 북한은 이렇게 그러니까 돈값이 있습니다. 돈이 쓸 데 있는 거, 그러니까 가치가 많은 거죠. 돈 가치가 높습니다, 북한은. 실례 들어 이야기하면 우리 100불이면 이게 10만 원 정도 되죠. 네,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 10만 원 가지고 돼지 한 마리 못 사지 않습니까? 100kg짜리 돼지를. 근데 북에서는 100불이게 되면 100kg짜리 돼지 한 마리를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 정도로 돈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민폐 3만 원, 중국 돈 3만 위안이면 북한에서 우리 애들이 한 3년 정도는 괜찮게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정진 애들 둘을 탈북시켜주고 그 돈 받아서 애들한테다 주고 나는 떠나서 했던 거죠. 그래서 강을 건너 왔는데 그 탈북자가 데리러 안 나오는 겁니다. 어디까지 오라 하면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오라 하면 계속 이렇게 갔는데 가고 마지막에 가니까 날이 밝았는데 우리 가지 못할 대로 오라는 거죠. 말없고라는 대로. 그래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 통해서 빌 수 없었죠.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돌아 못 가게 된 겁니다. 제가 돌아도 못 가고 어디 갈 데 없었죠.
그래 한국으로 오는 거는 돈 대주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할 수 없이 오게 됐던 겁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 이제 그 브로커가 저를 사람 둘 부탁했던 브로커가 국정원에다가 저를 간첩이라고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잘 살았거든요. 나쁜 짓 하면 많이 잘 살지 않습니까? 남한도 갔죠. 위법 저지르면 잘 살죠. 돈 많이 번단 말이에요. 북한도 갔습니다. 위법 저지르면 돈 많이 벌죠. 그래서 제가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말했냐면 국정원에다가 저 홍강철이가 이거 북에서 살 때 돈도 많고 잘 살았는데 우리 집이 또 이 남한으로 말하면 저 강남의 타워 팰리스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좋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꼭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 살다 잘 살았고 힘이 있고 그렇죠. 힘 있죠. 제 친구들 그다음에 우리 친척들 다 그 간부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 체포영장 떨어졌다고 저한테 알려져서 제가 도망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남한에 올 이유가 없다. 분명 보위부에서 간첩 임무를 받고 왔다. 그리고 자기를 북중 국경 지역에서 납치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신고를 해서 국정원은 그때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 그 간첩 조작 사건, 증거 조작 사건이죠. 그 사건 때문에 그 한창 수색에 몰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간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를 간첩으로 만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일을 겪고 어쨌든 이 남한까지 오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아온 길이 좀 복잡하긴 하죠. 그렇지만 저는 뭐 후회하진 않습니다. 후회하진 않고 정말 혼자 살 때는 후회를 많이 했었죠, 제가. 이거 정말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 그리고 정말 이거 남한 사회가 정말 민주화된 사회가 맞는지 이렇게 조작이 성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누구도 관심 안 가지고 그리고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세상 밖에 버려진 기분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처럼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왔거든요, 저를. 제가 이 남한에 와서 박준영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면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컴퓨터 몰랐던 건 아니고요. 우리는 북에서는 모든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거든요. 수기로 작성하다 나니까 그러다 나니까 결국은 제가 이 컴퓨터 타이핑은 잘 못했습니다. 그걸 박준영 변호사 사무실 가서 제가 배웠거든요. 그걸 배우고 그다음에 2심 재판 해야 되니까 법률학원도 다녀봤습니다. 제가 법률학원 6개월 다녔고요. 그래서 좀 법 공부를 했었죠, 제가. 그러면서 보니까 그다음에 법률학원에 가서도 우리 같이 공부하는 그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제가.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당하고 나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게 나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억울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더라고요. 남한 사회가 보수화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러는 겁니다. 정치적 입장은 물론 다 달라도 그런 공감은 다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러다 그다음에 배운 게 페이스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을 시작했죠. 제가. 한 2015년부터 제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을 시작할 때 장경국 변호사님이 하지 말라고 변호사님들이 페이스북에서 또 잘못된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되는 글을 썼다가 또 걸려들면 어떻게 하겠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보수적인 이야기들을 썼었죠. 어쨌든 그러면서 싸움도 했습니다. 제가. 저를 막 미국에 있는 그 한인 게시판인가요? 샌프란시스코인가? 어쨌든 거기에 캘리포니아인지 거기에 뭐 반민족 매국노 뭐 홍강철을 뭐 어쩌고 하면 이런 글도 다 올라왔댔습니다. 그렇게 제가 공격도 받았고 욕도 많이 먹었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페이스북에서 친구분들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친구분들이 늘어나고 또 제 이야기를 공감해 주시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만나자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성북구에 있었습니다. 성북구 삼선동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만나자고 전화가 오죠. 문자로 페이스북에 메신저로 글로 오고요. 그럼 또 제가 나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 보니까 저를 공감해주고 저를 제 의견에 공감해주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탈북민들이 자기만이 울타리만을 치고 살지 않았나. 정말 밖에 내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면 밖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탈북민들은 탈북민들만이 울타리만 딱 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등국민 취급을 받는다고 하고 심지어 우리 탈북민들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도 탈북민들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묻게 되면 조선족이라고 말하고 난 베트남에서 왔다고 말하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탈북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면 또 다른 시선, 그러니까 그 탈북자라고 말하는 순간이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북에 대해서 자꾸 묻지 않습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다음에 모란봉 클럽. 여기서 보고 여기서 들은 이야기가 북한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부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왜곡된 그런 그 이야기들을 북한의 탈주민들한테 묻는 겁니다. 물으니까 저게 사실이라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니는 왜 다른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니는 간첩이 아니냐 니는 또 종북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이래 하게 되니까 북한의 탈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다 닫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재작년부터 제가 지금 이렇게 왈가왈북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저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모란봉 클럽 그리고 이제 반북 유튜버들 이런 거기 방송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왜 거짓말인가에 대해서 증거를 대면서 저는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나를 반박은 못 하거든요. 대신 욕하는 게 뭐라고 욕하냐면 니는 왜 한국에 왔냐? 니는 간첩이다. 니는 빨갱이다. 종북이다.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야, 탈북자 보고 종북이 뭐냐? 탈북자 보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걔들이 저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2심 재판장이 현재 국민의힘이 입당했죠.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2심 재판장입니다. 제 사건 무죄 판결 때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 말 못하죠, 걔들이 날 뭐라 간첩이고 뭐라 말하면 저 그럴 겁니다. 야, 니들이 대통령 후보라고 내미는 사람,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한테 무죄 떨군 사람이야. 니들이 나를 이렇게 무죄 떨궜는데 너네 대통령 후보가 무슨 간첩이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제가 북에서는 정말 북에서는 겪지 못할 그런 일들을 이 남한에서 겪었죠. 참 힘들긴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 이렇게 제가 강연하는 이유는 북을 정말 정확히 알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북이 옳다 그러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북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남한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서로 두 제도가 다르긴 하지만, 서로 그 두 개의 제도에서 서로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제도의 장단점을 모두 살려서 장점만을 다 살려서 단점은 버리고 그리고 우리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면 북한 사회도 남한 사회의 우월한 점들을 따라 배우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도 북한 사회를 볼 게 아닙니까? 그러면 두 사회의 장점만 모으면 정말 우리 한반도는 네? 그런 자유왕래 그리고 통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자유왕래가 되는 그날에는 우리 한반도 우리 두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뭐 핵무기는 둘째치고라도 예? 남북한 사람들이 이 정신력까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도 북한에서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뭐 8천만이 통일이 되면 8천만이 국가가 되고 강한 국가가 된다고. 그런데 그거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남한에서는 1990년 이전까지 남한의 대통령들은 단 한 번도 전면 개방, 자유왕래에 대해서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후에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으로 그런 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자유왕래 전면 개방에 대해서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은 김일성 주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야기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전면개방, 자유왕래를 이야기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군사분계선 걸어서 넘어갔죠. 판문점을. 그때도 어땠습니까? 유엔군 사령관, 미군 사령관이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없애야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해 북부선 철길 연결, 그것도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내만하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김일성 주석이 90년도쯤 됩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워싱턴 어쨌든 그 미국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그 김일성 주석이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동해 북부선 연결하게 되면, 동해 북부선과 경의선 연결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우리 그 돈만 해도 몇 억 달러에 이른다. 그 몇 억 달러면 우리는 식량을 쏴드리면 우리 인민들이 그만큼 우리 인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고 우리 생활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나진 선봉을 우리가 개방하게 되면, 개방했죠. 나진 선봉을. 투자하지 않은 겁니다. 나진 선봉 개방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한테 돌아올 이득이 어느 만큼 되고, 이걸 김일성 주석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산 갈마지구 관광단지,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 지금 하고 있죠. 그 관광단지에 대한 설계도 이미 전에 90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그거 90년도에 다 관광단지를 건설하기로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신의주 개방하고 다 회사 가자고 했는데 하나도 실현 안 됐습니다. 나진 선봉을 개방하긴 했지만 중국하고 싱가포르 그 기업가들만 들어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안 들어오거든요. 예? 실제 지금도 싱가포르는 투자하고 있고 중국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 눈치 보다니까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진 선봉에는 카지노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 꾸려져 있고요. 그리고 신의주도 개방하자고 했었는데 신의주 장관을 그 중국계 화교가 맡기로 했었죠. 제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화교가 맡기로 했었는데 그 화교를 세금 때문에 중국 공관이 체포해서 감옥에 거둬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그게 또 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렇게 하자고 할 때마다 뭔가 이 개방을 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보게 되면 북한 사회가 완전히 허물어지기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 사회가 허물어앉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수십만이 아사살을 냈죠. 그런데 그때도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북한 사람들 탁 치면 뭉치거든요. 우리 남한 분들도 같습니다. 이거는 조선민족의 이런 이 민족성입니다. 우리 촛불 보십시오. 촛불. 누가 그렇게 뭉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뭔가 잘못한다. 뭔가 잘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누구나 뭉칩니다. 그거는 남과 북이나 똑같습니다. 민족성이거든요. 우리 민족성. 가보농민 전쟁부터 시작해서 생각해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분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만 그런다고 생각하고 북한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승만 쫓아낼 때 누가 쫓아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두환이 군사독재 정권이 허물어지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정권을 내놓으리라고. 그거 다 이미 우리 국민들이 한 거죠. 그렇게 우리도 뭉친다는 것. 누가 위에부에서 어떤 탄압이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될 때, 이럴 때는 우리 남한분들도 뭉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민족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북한도 흔히 사람들이 말하죠. 북한의 독재, 세습, 김씨 독재, 세습, 이게 대해서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해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도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임명됐을 때 우겨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정치를 하는데 잘하는가 보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김정일 위원장이 탁 사망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게 되니까 그런 말이 싹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저 사람 하나만 이제 믿고 우리가 저 사람 주위에 뭉쳐야 된다. 뭉치지 않으면 우리는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는 역사의 진리가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뭉치는 겁니다. 그걸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 주위에 다 뭉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뭉치야만 이긴다는 것. 이 우리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제가 어쨌든 이렇게 할 이야기는 많긴 한데 제가 이 강연 자료는 준비해서 다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계속 일방적으로 제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질문 받고 제가 해명을 해드리고 답변해드리는 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강연 자료 다 보시면 되고요. 그걸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음소거 하시고 질문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럼 제가 먼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해주십시오. 네. 그 이만갑에서 말하는 그 출연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좀 그르다 아까 그러셨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 프로가 시청률 때문에 좀 출연진들하고 이렇게 문제가 좀 됐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본대로 이렇게 써준 대로 좀 해라 뭐 이런 얘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건 옳지 않다 해서 이제 출연진 분들이 뭐 이의 제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거기에서 이만갑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다. 그걸 반박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예로 한두 가지만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일이라는 탈북자가 있습니다. 예. 안찬일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이성계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성계 아시죠? 이시조선 그 태조요. 태조 이성계. 이성계를 싫어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이성계와 관련된 역사 유적들을 모두 없앴다. 그래서 함흥 본궁도 아시죠? 본궁이라는 거요. 함흥차사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함흥 본궁도 쑥대밭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런데 그 함흥 본궁이 북한 역사 보존 유적 100추로입니다. 100추로, 그 역사 유적 보존 유적 100호 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100추로고 그 함흥 본궁은 너무나 잘 꾸려져 있습니다. 함흥 그 본궁 옆에 우리 집사람 집이 그 본궁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들이 그 이만갑이랑 보다가는 말하는 거죠. 저거 무슨 저런 거짓말하고 있냐고. 그리고 그 안찬일이라는 사람 자체는 북에서 온 지 이제 40년도 지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TV에 나와서 오늘이 북한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탈북자는 그러는 거죠. 자기가 임수경 왔을 때, 네? 임수경 전 의원이 북한에 왔던 적 있죠. 13차 세계 청년학생 추천대 전대엽 대표로 왔습니다. 그때 임수경 의원 앞에서 자기가 가야금 연주를 했다. 무슨 노래를 했냐.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그런 노래를 가야금 연주했다는 겁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노래는 사회주의가 좋다는 노래죠. 그러니까 그 탈북자가 그리고 종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임수경 의원은 그 사회주의가 좋다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다. 이런 걸 우선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 탈북자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본인은 그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름 있는 저도 그런 그 뜻이 있는 그 참석했던 사람이다. 재능이 있던 사람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임수경 의원이 왔을 때는 89년도였습니다. 89년도. 그런데 내 나라 좋아라는 그 노래는 91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그렇네 하고 믿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처럼 북에서 살던 사람들은 기억이 인차하는 겁니다. 아니 저 노래 임수경 왔을 땐 저 노래가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거기서 어떤 여자가 있는 이순실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죠. 나와서 뭐 자기는 해산 역전 옆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뭐 아이를 낳고 탯줄을 뭐 유리를 끊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여자의 실체는 뭐냐면 북한에서
그리고 그 아이를 중국에 데리고 와서 인신매매 당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러지 않았다는 건 탈북자들이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애를 어쨌냐면 해산 역전 홈에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가 애기를 버리고 오고도 지금 여기 와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여자를 후원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기독교 그런 데 찾아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눈물 짝짝 흘리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후원해주죠. 그 여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애를 버리고 왔다는데요. 그리고 중국에 와서 중국 남자하고 또 결혼을 해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애를 낳고 그 애도 버리고 또 남한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남한으로 왔는데 중국에 있는 그 시집에서 한국 TV에 나오는 엄마를 찾아서 그 애한테다가 알려줬다는 겁니다. 저게 너네 엄마다.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엄마를 찾아서 한국에 온 거 아닙니까? 자기가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양심이 없고 비인간적이고 사람 같지 않죠. 쟤 버리는 게 세상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빠가 버렸다면 그 이해를 하는데 여자가 버려서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탈북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거짓말 한다는데요. 옆에 사람들이 알 거 다 알면서. 그런데 그게 대해서 반박을 하는 순간이면 명예훼손이 걸리고 그다음에 소송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니는 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그 북한하고 싸우는 사람을 모함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는 분명 간첩이고 너는 종북이네.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다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 공격받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거. 거기에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거진데 그건 부르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결혼해 살았습니다. 살다가 남편이 다른 성에 그 돈 벌러 간 거죠. 다른 성에 돈 벌러 갔는데 그 성에서 돈 벌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한국 선교사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한국 가자 꼬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들은 왜 꼬시냐면 한국 데려오게 되면 브로커 비용 받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그 선교 활동을 하고 그다음 불쌍한 북녘 동포들을 구출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선 교회대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돈벌인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 선교사를 만났는데 집에서 나오면서 그러면 애도 데리고 나오고 그 남자가 중국 남자가 살 수 있게 해주고 나오면 모르죠. 돈까지 다 털어가지고 나옵니다. 애는 버리고 애는 어디 마트에 가 버리고 돈 다 털어가 도망쳐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중국 남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니도 사람이냐? 니도 사람 새끼냐? 그래가지고 다른 성에서 일하다가 제 집에 와서 애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는 조선 여성들에 대한 이런 감정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조선 여성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공안에다가. 한족들은 그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하고 수틀리게 되면 막 물어맺히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탈북 여성들이 다 잡혀서 북한으로 북송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도망치면 그렇게 됩니다. 대신 토론하고 오는 여성들도 많거든요. 중국 남자하고 내가 이 중국에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리고 사실은 애까지 낳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더는 갈 데 없어서 당신하고 살았던 거다. 그리고 그 중국 남자 자체도 알죠. 당신같이 훌륭한 여자가 내하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 애 낳아준 거 고맙다. 이렇게 토론하고 오는 여성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남한에 와서는 그걸 그러니까 토론하고 왔으니까 또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그 애도 불러서 이렇게 그 여기 와서 함께 살기도 하고 다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죠. 여보, 아 우리 집도 여보 좀 우리 딸이 또 보내 민지 보내기다. 아 잠시만요 좀.
막간에 우리 집에서 지금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애가 자꾸 말 안 들어서 떠들어서 강사님, 예, 네, 지금 채팅방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 네. 인권의, 저희가 오늘 주제가, 북한의 인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예. 인권에 대한 강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한 쪽, 우리 한국에서의 인권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회주의인 것을 알지만 북한에서 인권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뭐 이런 남한에서, 한국에서의 그 사회적 약자분들, 그런 거에 대한 제도나 배려,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어요. 예.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권이라는 1번, 2번, 거는, 2번. 네, 인권은 이렇게 너무나 이게 포괄적이죠. 너무나 범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인권을 말하게 되면 정말 말하지 못할 게 없죠. 인권 놓고 말하면 제가 김정은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권은 그렇게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은 윤리적이어야 돼 생각합니다. 저는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윤리라는 거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사람이라면. 잠시만요. 좀 조용해요. 생방송이라서 그럽니다. 라이브.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인권은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인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그리고 제가 남한에 와서 보니까 남한에서의 인권운동은 진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진영에 따라 다르죠. 예?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인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남한에 와서 보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인권은 윤리적이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영에 상관없이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거는 인권 침해 현상이야. 하면 누구나 나서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보수 쪽의 인권 침해 현상들을 보게 되면 막 떠드는데 보수 쪽에서는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보 진영에서 그런 무슨 인권 침해 현상이나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진보 진영은 쫙 갈라집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쫙 갈라지고 서로를 비난합니다. 서로를. 근데 저기 보수 진영은 안 그러거든요. 저기는 절대로 자기 편 비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에서 생각하는 이 인권이 맞는 거죠. 사실은 맞는 겁니다. 우리 진영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비판해야 되는 거죠. 이건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편가르기가 되더라고요. 계파가 갈라지고 편가르기가 되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선 반인권적인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죠. 누구도 하면 안 됩니다.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진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인권적인 이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되죠. 우선.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남한에 와서 이렇게 인권운동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서로가 달라지고 진영에 따라서 인권의 기준이 달라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의 인권운동요. 북한에는 인권운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한처럼 뭐 인권운동하는 단체, 인권운동을 왜 합니까? 우리가. 예? 우리가 억울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가 이렇게 하면 되나? 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 이거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가 안 듣죠.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남문 앞에서 10년 넘게 내 딸이 죽음을 밝혀달라,
내 딸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라고 그 시위하시는 분 압니다. 제가. 예? 유미자라는 분인데요. 이렇게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내 딸의 죽음에 대해 사죄를 하라. 그런데 사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북한은 집회와 시위 자유가 없지 않냐. 그렇다면 그게 인권적인 사회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회와 시위는 왜 합니까? 우리 이렇게 해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는 하지 않는 겁니다. 외면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해서 물대포로 쏘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권이 와서는 하지 않지만 그 이전에 다 했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대신 북한에서는 왜 그런 일이 없냐? 제가 아까 이게도 썼죠. 원고에도 썼었는데 신소와 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어떤 당위원회나 인민위원회 이런 데 가게 되면 신소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소함. 그 신소함에 내가 무슨 일을 당했습니다. 이건 진짜 억울합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대책 세워주세요 하고 편지를 써서 넣습니다. 거기다. 거기에는 이름을 꼭 그런데 실명을 써야 합니다. 실명을 써야 되거든요. 무기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명 써서 이렇게 되면 그걸 보고 당에서 해결해 주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간부들이 깔아뭉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깔아뭉개할 수가 없거든요. 신소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 라인만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2개, 3개, 4개, 5개씩 올라갑니다. 똑같은 선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신소가 청년동맹, 그 다음에 노동당뿐 아니거든요. 노동당, 청년동맹, 농군맹, 직업동맹, 여성동맹,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 보안서, 보위부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이 많습니다. 북한은. 이 선이 자기 선 따라 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민주당 따로, 국힘 따로, 뭐 이렇게 진보당 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선 따라 다 올라가면 한 사람한테가 집집 다 모이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한 라인이 빼먹게 되면 딱 알리게 돼 있거든요. 제일 위에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제기된 신소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신소가 제기되면 최고 지도자는 그걸 무조건 그 신소 처리를 하거든요. 사인해서 보냅니다. 우리 남한에 그 고경무라는 탈북자가 있습니다. 북으로 재입국했거든요. 그 탈북자가 이 남한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죠. 뭐라 기자회견 했냐면 우리 누이 동생이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갔다. 거기서 고분을 받고 있다. 막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입국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왜 탈북을 했었냐면 이렇게 북한에서 살 때 자기 지금 부부간이 살고 있는데 그 친정집 쪽에서 둘 갈라놓으려고 간 겁니다. 살지 말라고. 이혼하라고 간 거지, 남편하고. 그리고 자꾸 그렇게 압박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 이 친구가 김정은 위원장한테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저 여자하고 꼭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친정집에서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자꾸 저렇게 못 살게 군다. 그래서 이걸 당적으로 좀 해결해달라 하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신소편지죠. 신소편지를 쓴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 편지를 쓰고 이 친구가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에 남한에 왔죠. 그러는 과정에 동생은 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북에 들어가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서 이런 답전, 그러니까 대답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자기 편지에 사인을 해주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몇 월 며칠일에 받습니다. 양강노당에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문자를 씁니다. 글을 씁니다. 대책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딱. 그래서 그 편지가 온 겁니다. 제가 북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한테서까지 편지를 받았는데 북에서 남한하고 전화하는 거 불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못 한 거죠. 근데 오빠는 여기서 동생한테서 전화가 안 오니까 동생이 붙들려 가서 고문받는다고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알아봤죠. 알아보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야, 이 편지가 왔다. 김정은한테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중국 통해서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북으로. 이렇게 신소 편지를 쓰게 되면 최고 지도자는 꼭 답전을 합니다. 대답하는 편지를 써주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줍니다. 그런 걸 북한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잘못된 일이 설사
북한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죠. 반인권적이고 인권 침해 현상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확실하게 세운다는 거죠, 북은. 근데 우리 남한하고 대비하면 안 되죠. 남한하고 대비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겁니다. 북에서는. 그리고 청문이라는 것도 내가 사실은 이런데 사실은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이거 내한테 차려지는 처벌이 너무 이건 엄중한 것 같다. 그래서 당에서 좀 생각 좀 해달라, 나를. 너무 이 처벌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청문을 하는 겁니다. 뭘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 게 청문이고요. 이렇게 신소와 청문 제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1인 시라고 말하면 우리 제대군관들, 여기 그러면 장교죠. 장교들이 제대에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그러면 국가가 주택을 공급해야 됩니다. 저한테다가.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공급을 하지 않죠. 공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집이라는 건 노상남아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위원회 앞에 가서 이삿짐 탁 뿌려놓는 겁니다. 당위원회 정문 앞에다가. 그럼 그 1인시인 거죠. 나를 집 달라 빨리. 당위원회 정문 앞에 이삿짐을 뿌려놓고 거기서 밥 해먹고 거기서 잠자는 거죠. 텐트 치고. 그러면 당위원회 책임비서 조직비서 간부들이 들어가면 계속 볼 게 아닙니까? 그 보면 빨리 해결해 주라 하죠. 빨리 해결해 주라고. 간부들 집이라도 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간부들이 집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그 제대공간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바로 1인 시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에 대한 배려나 현상황. 이거 북한 이야기를 하는, 북한에서 이렇다는 건가요? 북한에서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북한에서는 이런 사회적, 우리나라를 치면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한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상황, 그리고 배려나 지원 이런 부분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북한에는 그 성소수자나 여성 이주민은 못 봤습니다. 근데 굳이 여성 이주민이라고 한다면 하교들은 있죠. 이주민은 아니죠, 그게 하교가. 그렇지만 하교들은 하교인 연맹이라는 게 따로 있고 하교인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도 따로 있고요. 하교인 학교, 중국인 학교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 그 협회에서 오히려 그 뭐 이런 문제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침해 현상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우대는 잘하죠, 북한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이 남에서, 그러니까 미군도 북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군에서 복무하다가 북으로 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 북한 영화에 나오고 이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집들도 다 따로 그러니까 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 더 좋은 집 줍니다. 미국이랑 이런 나라는 생활 풍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우리는 온돌방에서 사는 풍습이고 기아집 같은 데 쓰는 거 좋아하는 그런 생활 풍습인데 미국 사람들은 아니죠. 거실이 있고 그 신발 신고 다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내화 신고 어쨌든 다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다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는 집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가 북에서 다 결혼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는 장애인은 이렇게 장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애자라고 부르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돌봐야 될 친구로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그러니까 장애인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그 장애인들 그 교육 받으러 다니죠. 직업 교육 받으러도 다니고 장애인들도 일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북에서는 장애인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내가 일하겠다고 하면 경로동 직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로동 직장. 거기에 가면 그 자기의 그 뭐야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 등급이가 그러니까 노동 능력에 따라서 장애에 따라서죠. 그 4시간짜리 일하는 것도 있고 6시간 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4시간 일해도 8시간 일한 노동자 똑같은 생활비를 주고 6시간 일해도 8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활비 줍니다. 그리고 편의관리소, 경로동 직장, 그다음에 저 뭐야 영예군인 공장이라는 게 또 있죠. 영예군인 공장. 이런 데서 장애인들은 일하고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 안 해도 장애인 우리 남한에 갔죠. 장애인 보조금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장애인 예술단체도 있고 장애인들 그 체육단도 있죠. 저기 그 장애인들 그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도 북한 선수들 그 뭐야 우승도 하고 합니다. 금메달도 타고 이러거든요. 예, 그런 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장애인 문제. 성소수자는 못 봤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으면서. 인정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못 봤습니다. 북한에서 성소수자는. 밑에 분 또 한번 네, 하셨나요? 네, 다른 분 질문하셨네요. 카톡으로, 채팅으로 질문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북한의 소식을 알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북한 국민들도 한국의 소식을 알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생각할 때 북한 사람들이 정보나 소식 등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지, 이거 그 북한 소식, 남한 소식을 실시간으로는 접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신문에서도 다뤄줍니다. 노동신문에서도 다루고 참고신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남한 소식뿐 아니고 국제 소식을 다 다루죠. 그런데 어쨌든 정제된 그 소식들만 알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정제된 소식들만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잘 알려집니다. 그렇지만 남한에서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통일운동 단체들이 하는 활동들 이런 거는 북한의 노동신문도 다릅니다. 한면이 오면인가 그 통짜로 남한 소식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다릅니다. 그런 거 다르고 그리고 또 우리 국경 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하고 전화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한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리고 이제는 뭐 남한 드라마 뭐 이런 영화 이런 것들이 북으로 이제 들어간 지가 이제 몇십 년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 사이가 남조선이 우리보다 북조선보다 잘 산다는 건 잘 알고 있고요. 북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이렇게 남한 주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염원하고 있는데 북한은 어떤가? 예? 그렇죠. 네네. 북한은 북한 주도의 평화 통일을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이게 남한에 와서 적화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저도.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남과 북이 다 함께 공생공존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개의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통일을 하고 연방의회를 만들자. 민족회의라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토론을 하고 두 개의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통일하자는 겁니다. 북은 단 한 번도 북한 주도의 통일을 외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민군은 여기 와보게 되면 국군이 주적은 북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심지어 인사청문회 할 때도 국방장관한테 묻지 않습니까?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냐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냐. 거기에 따라서 국방장관이 주적이라고 말해야 청문회 통과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북은 단 한 번도 국군을 적이라고 규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군 인민군 훈련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구호들을 다 썼습니다. 거기다 뭐라 구호를 썼냐면 조선인민이 철전지 원수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이렇게 구호를 썼습니다. 거기다 국군을 소멸하자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껏 북한 인민군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남한에 와보니까 뭐 순공통일, 북진통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저 그런 거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내 형제하고 6.25의 6.25의 그 처참한 상황을 직접 겪어본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도 그 민족 상잔을 부르짖고 있고 전쟁을 부르짖고 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알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보니까 이게 남한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 북한 주민들은 늘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경전안에서 벗어나는 길도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한은 잘 사는 국가가 아닙니까? 그건 북한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남한은 따뜻한 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남한도 따뜻한 나라였죠. 따뜻한 남쪽 나라. 어느 정도로 우리 생각하냐면 우리 인민군에 나가서 군사복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민군에서는 북쪽에서는 이 강원도가 제일 따뜻한 곳입니다. 강원도.
이기가 제일 따뜻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한에서는 강원도가 제일 춥지 않습니까? 북에서는 이 강원도가 제일 따뜻하죠. 이게 이 군사전년,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강원도 쪽에서 복무한 애들, 강원도 개성 쪽에서 복무한 친구들이 제대돼서 저 고향으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이 무산이거든요. 백두산 밑이니까 제일 추운 데죠. 고향으로 와서 우리 친구들끼리 앉아 술 마시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우리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야, 은 땅에 배를 붙이고 10년 동안 나라를 지켰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앉아있다 그러죠. 야, 거기도 땅이 열어?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열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쪽은 땅이 얼지 않는 따뜻한 나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북한 주민들이 생각은 그런 거죠. 남쪽은 따뜻하다, 살기 좋은 곳이다. 그쪽은. 북쪽은 척박하지 않습니까? 산이 70% 이상이고, 네? 척박하고, 그런 속에서도 북한 사람들은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을 바라고 있죠. 예전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북한의 땅크 위에, 탱크에, 북한이라는 탱크 위에 남조선이 경제를 싣고 세계로 나가자. 그런 이야기. 우스워요? 이렇게. 아니, 좋은 해결책이에요. 좋은 해결책. 네, 그렇죠. 네. 네. 북한이라는 탱크 위에 남한이 경제를 싣고 세계로 나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이제는 남한 자체도 그렇죠. 남한 자체도 지금은 이 남한 자체도 세계 군사 6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6위라고 하고 있고, 또 전투력은 또 인민군이 강한 건 사실이죠. 저기는 만 10년 군사복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는 13년을 했습니다. 그때는 원한행군 겪으면서요. 13년 동안 군사복무를 한 겁니다. 근데 남한은 다르죠. 한 2년 좀 넘나요? 예, 그렇죠. 2년쯤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 2살짜리하고 만약에 싸운다고 실례를 들면 2살짜리하고 10살짜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인민군은 그렇게 오랫동안 군사복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싸움에 습관된 사람들이죠. 그럼 이제 만약에 통일이 된다 하면 그 군대는 자 북쪽 애들 다 군대 다 나가라 해도 됩니다. 북쪽 사람들은 또 이렇게 군풍이 서 있거든요. 그리고 상무적인 그런 풍이 있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군사복무를 해야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북쪽은 징병제가 아닙니다. 모병제거든요. 북쪽은 모병제고, 그렇지만 모병제지만 누구나 군대로 가져갑니다. 북쪽은 군대 그 군사복무 하지 않게 되면 남자 취급을 못 받거든요. 북쪽 여성들 그 결혼 상대 고를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그럽니다. 군대 갔다 왔냐, 군사복무를 했냐,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 노동당원이냐 묻는 거죠. 세 번째로 대학 갔다 왔냐, 네 번째로 그 집이 가풍이 어떠냐, 다섯 번째는 그 집의 경제적 토대는 어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일 첫째가 군사복무를 했냐 이걸 묻기 때문에 무조건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못 가는 친구들은 울매불매 하거든요. 북쪽은 외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이혼해도 군대 못 갑니다. 집안에 그 노동교화소 가서 사법 처리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못 가고요. 군대 못 갑니다. 그리고 외아들인 경우에도 내가 아무리 군대를 가겠다고 하더라도 집안에서 못 보낸다면 못 갑니다. 그건. 그리고 생활 잘못하면 못 가죠. 그렇게 군대는 가고 싶어서 누구나 가고 싶어도 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이쪽에 PPT에 있는데 화면 공유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안경 써도 군대를 못 갑니다. 시력 그 0.6 이하게 된 군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안경 쓴 사람은 저래. 그러니까 인민군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인민군은 준비돼야만 가지 준비 안 되면 못 갑니다. 이렇게 통일운동,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북한 사람들이 그 의식 수준은 정말 간절합니다. 간절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교육,
우리 남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교육을 받죠. 이게 뭐 탈북자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면 북한에서는 그 미국에 대해서도 전혀 안 가르쳐주고 뭐 아프리카 역사에 대해서도 안 가르쳐준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김금혁이라는 탈북자, 걔는 뭐 김일성 종합대학 다니다가 그 중국에 유학하다가 한국으로 왔다거든요. 여기 와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다닌다고 합니다. 졸업했다거든요. 그 국민의힘 쪽에 갔었다. 이번에 또 뭐 이준석이 당대표 되니까 그쪽에 가서 당 대변인 하겠다고 또 설레발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애 같은 건 뭐라 말하냐면 북한에서 국가론이라는 그 국가론이라는 책이 북한에서는 금서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국가론은 뭐냐면 그 전체주의 사회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게. 예? 그 책을 북한에서 왜 못 보게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철학이라는 걸 배울 때 철학은 고대 철학부터 다 배워줍니다. 니체의 철학까지도요. 다 배워주거든요. 왜 배워주냐면 사회주의 사회, 그리고 또 자본주의 사회, 봉건 사회, 이런 고대 노예제 사회 뭐 이런 걸 다 대비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대비하자게 되면 대비하면서 북은 그러죠. 늘 끊임없이 사회주의 사회의 우월성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회주의가 옳다는 걸 교육하자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노예제 사회, 봉건 사회 다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비를 하면, 교육은 대비를 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육은. 그렇게 교육하기 때문에 다 자본주의 다 배워줍니다. 그리고 북의 가장 큰 적은 미국입니다. 아까 인민군에서도 그렇게 쓴다 했죠. 예? 조선인민의 철저지 원수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미국이 북한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자면 적에 대해서 적하고 싸우자면 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배워주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현재의 미국에 대해서 배워주는 거죠. 그걸 배워주면서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옳고 우리 민족 제일주의가 옳고 미국은 이렇게 나쁜 나라고 이런 나라다. 인디안들이 뭐 머리 위에 세워진 나라고 인디안들이 땅을 빼앗았고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노예 사냥해다가 어떻게 했고 이런 거 다 배워주는 겁니다. 그러자면 아프리카를 또 배워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역사라는 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심지어 한 탈북자는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애들한테 뭐 무슨 활동하면서 아프리카 애들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북한에 있을 때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러면서요. 그리고 연통 TV에서 나오는데 뭐 강나라라는 또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애 같은 경우에도 그러죠. 북한에서 어떻게 교육하냐면,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김일성이 만들었다 이렇게 교육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역사가 아닙니까? 그건 조선 역사에서 우리 글과 우리 말, 이거는 우리 조선민족이 우월성을 이야기할 때 그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죠. 우리 글, 우리 말, 그리고 화약, 종이, 활자,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우수한 발명품이고 우리 민족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일 먼저 배워주는 거죠. 저한테 이게 북한 지식백과에 북한 지식백과 조선대 백과사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훈민정음이라고 탁 치면 나옵니다. 세종대왕이 1444년에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어떻게 말하고 니조 실력에 있기를 어떻게 그렇게 쭉 썼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역사에서 그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역사 교육을 받고 수학, 물리, 영어, 로 다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도 똑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하고. 단지 다른 교육이 있다면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그게 혁명역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과목들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어떠냐면 그 선대 수령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주의 제도를 만들어낸 선대 수령들에 대한 이런 교육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는 순간이면 그러면 또 다른 이런 사상이 들어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 그런 교육을 이제 일반 교육 외에 그런 교육을 더 하는 거고요. 그런 교육을 더 하고 북한의 교육 수준도 높습니다. 북한이 교육 수준이 낮게 되면 북한이 인공지구 위성 핵 개발 못하죠.
북한은 자체 힘으로 다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제사회가 인정을 안 해서 그러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물샘 틈 없는 이런 경제제재를 가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경제제재 품목에 볼펜도 들어 못 갑니다. 그리고 손톱깎이, 기지파기까지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공지능위성 핵 개발을 하게 되면 자체로 모든 걸 다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남한 분들이 더 하죠. 북한에서 인공지능위성 핵 개발을 자체 힘으로 다 했다 하게 되면 말 시키지 말라. 중국에서 밀수해서 들여다가 조립이나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북한이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수제 교육에 대한 이런 그 수제 교육 체계가 남한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벌써 어렸을 때부터 수제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수제들을 교육합니다. 북한은. 우리는 아무리 머리 좋고 이래도 서울대 가기 힘들죠. 등록금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거 대비하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나요에 대한 답변은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네. 이 이야기도 마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에 네네. 대한 이야기요. 이거요. 네. 보면 북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모두 다룹니다. 그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게 바이올린, 손풍금, 피아노까지 다 배웁니다. 과외교육이라는 걸 이것처럼 학원은 안 다니고도 배우거든요. 그런 것도 배웁니다. 자꾸 선전 같은데 이 선전은 아니고 실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한 사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애가 지금 4살인데 이제 사교육비 벌어서 보충할 것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인가요? 예, 무상교육입니다. 대학까지요? 네, 대학까지. 대학원은 아니죠? 대학원도 다 무상교육입니다. 교육은. 오. 우리는 대학원이라 부르지 않고 박사원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무료입니다. 다. 그리고 아파도 돈 안 내고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집을 무상으로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죠. 우리 남한도 그런 사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북한 보고 거지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남한의 GDP에 비하지 못하고 우리 남한 GDP는 북한이 40배를 넘어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북한이 못 사는 건 또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못 사는 북한도 무상교육, 그다음 무상치료, 무상거주 실현합니다. 세금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잘 사는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사는 대한민국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쨌든 구체적인 건 모르기만 하겠지만 경제 일꾼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코로나 하나만 예. 집값도 비싸요? 남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집값이 비싼가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이게 이야기했죠. 100달러게 되면 100kg짜리 돼지 한 마리 사고도 남는다고요. 네. 그렇게 돈값이 있으니까 집값도 비쌀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북에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팔고 사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집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팔게 못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개인들이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살다가 지금 아들네 집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이제 아들네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살던 집이 남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또 아들 데리고 있는 집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을 세관 내야 되겠는데 국가에서 집을 아직 공급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들한테다가 그 집을 사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도 이야기하죠. 내가
이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나는 이 집이 필요 없다. 필요 없는데 내가 저 친구한테다 집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은 나한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집을 주겠다 하면 그 친구한테다 그 친구 이름으로 입사증이라는 걸, 주택 사용증이라는 거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암암리에 돈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암암리, 국가가 모르게. 그거 국가가 알게 되면 그 집을 회수당합니다. 국가에서 뺏어가죠. 니들이 하지 말라는 상적 행위를 왜 했나 하고 국가가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에 집을 팔고 살 수 있거든요. 암암리에. 그러니까 그게 또 암암리 하기 때문에 비싸면 안 됩니다. 여기에. 비싸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코로나로 인한 경제 봉쇄, 네네. 봉쇄 정도, 경제적 타격. 이거 저는 제가 이렇게 알아보면 지금 식량 때문에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식량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네 만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북한의 식량 가격은 2019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3,000원, 4,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양강도 쪽 해상만은 한 6,000원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식량 가격이. 그러니까 이 국경 지역이 아마 이 해산이라는 거는 그건 산골입니다. 백두산 밑이니까. 그러니까 그 산골이니까 식량 가격, 그리고 또 국경을 끼고 있는 도시니까 국경 봉쇄하게 되면 이런 타격을 인사받겠죠. 그래서 식량 가격이 한 6,000원 정도 되고 다른 데는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3,000원, 4,000원 정도입니다. 4,000원 정도, 5,000원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타격이랑 보게 되면 국경을 봉쇄했으니까 수입 물자들은 엄청나게 모자랄 겁니다. 수입 물자들은. 그게 뭐 커피 뭐 한 봉지에 뭐 몇만 원씩 뛰고 이런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커피 많이 안 마시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커피 마실 바에는 숭늉 먹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안 마시니까 그 커피값이 오르겠으면 오르고 상관은 없죠. 근데 수입 품목들은 가격이 훨씬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몇 배로 뛰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량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을 계획하는 국가니까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식량 사정은 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그 식량, 그러니까 국가에서 비축하고 있던 식량들을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급 다 내줬다고 합니다. 식량 공급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코로나 방역 문제가 그러니까 소독 문제죠, 결국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이런 물자들을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이런 창고들, 그런 창고들이 완비돼야만 저거 들여오는 것 같습니다. 국경 열 것 같습니다. 북한은.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질문을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북에 대한 네. 소식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으시는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 이런 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북쪽에 우리 탈북민들은 북쪽에 있는 친구들하고 정상적으로 연결을 가집니다. 정상적으로 연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전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소식은 아는 거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건강은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보면 북은 그렇죠. 살이 많이 까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극심한 다이어트를 한 겁니다. 본인이 준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국가의 운명하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군님께서 수척해 계신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프고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아파서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지지자로서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이렇게 비만이니까 본인 자체도 느끼겠죠,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다이어트해서 했다고 해서 이렇게 건강이 이상한 건 아니죠. 건강에 맞게끔 그 사람도 김정은 위원장도 옆에 주치의가 있고 다 있거든요. 그리고 주치의들이 보고 건강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이어트도 시키겠죠. 그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다 옆에서 할 겁니다, 다. 네, 네, 북한에 대한 정보는 홍강철 선생님의 왈가왈부를 가끔씩 보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너무 길어지고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교장 선생님 말씀이랑 마무리할까요?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 네. 그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이렇게 좀 직접 뵙고 대면 강의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오늘 여하튼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열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이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 한정수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요. 다음 기회에 뭐 이렇게 오늘 어떠셨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북에 대한 정보를 사실은 우리 홍감철 선생님은 그쪽에 살고 있는 친구들 통해서 소식을 듣는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뉴스 통해서 보고 뭐 이렇게 북한 관련 프로그램 통해서 듣는데 그게 다인 줄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보는 관점도 우리가 좀 이후에 좀 통일을 대비하고 이런 데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네. 네.